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철 변호사, 박노원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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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김진표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연기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했습니다. 우리 박노원 원장님 보시기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나요? 네. 작년 9월 25일 날 현지 쌀값이 80kg 기준에 약 16만 1,572원. 근데 그 전년도에는 똑같은 기준에 21만 4,140원이었습니다. 24.5%나 폭락을 했죠. 이게 45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50만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법안을 발의를 해서 7월부터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9월, 10월 달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가 여당의 반대로, 그러니까 논리는 이 쌀값 안정화를 해주면 쌀이 터무니없이 계속해서 쌀 생산이 늘어날 거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죠. 그래서 김준표 의장이 23일 날 협의가 안 되면 강처리하겠다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50만 농민을 위해서도 그러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도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박철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작년부터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고요.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너무 수급이 불안정하고 또 우리 국민들 식생활이 좀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해서 쌀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떠나서 일단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의 식량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농민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안만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몇몇 가지 이유들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 좀 더 보완해서 입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박 원장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쌀 가격이 24.5% 폭락한 거는 45년 만에 있는 일이고요. 사실상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했던 이명박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2011년부터 2013년,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 이때는 쌀이 과잉 생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장 격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쌀 가격이 너무 폭락할 때는 시장 격리가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는 다 자주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조 조정, 쌀 조정, 쌀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굳이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과잉 생산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주면 쌀을 계속 더 확대될 거 아니냐, 쌀 농사만 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은 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슨 수치는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게 올해 작년 같은 경우 37만 톤이 시장 격리 대상이어 가지고 재원이 좀 많이 소비됩니다마는 농민들이 예측하기에 계속해서 그 쌀값이 보장되니까 쌀을 늘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논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자연 환경으로 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유달리 풍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풍작이 계속 되리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농민들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쌀보다 더 높은 작물로 전환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귀농귀촌하는 젊은이들은 소득이 더 높은 원예 작물이라든가 이런 시설하우스 이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쌀이 수급량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잦다 보니 의무 매입은 좀 안 된다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수급을 그 빨리 조절할 수가 없는 특성이 농업입니다. 물론 이제 시설하우스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시기가 짧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쌀은 우리나라 특성상 1년에 한 번 이렇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 해도
자연 환경에 따라서 과잉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당에서 주장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철 변호사 보시기에 네. 이제 이게 통과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네. 행사할 거로 보시나요? 일단 뭐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에 또 당대표 당선됐고 했으니 뭐 하나된 모습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뭐 여당 쪽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안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신 분들 같은데 이 안보는 사실은 뭐 군사 안보나 경제 안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저는 오히려 더 중시되는 것이 식량 안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식량 안보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군사 안보나 경제 안보에 쓰는 돈에 비해서요. 그중에 아주 일정 부분만 넣어서 정말 근원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또는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것이 쌀 말고 다른 작물들에 대해서도 좀 보호하고 해서 쌀 생산량을 좀 줄여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너무 뭐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쌀을 정부에서 수매할 때 등급별로 가격 차이를 엄청 매깁니다. 근데 그게 대충 검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생산자들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 비용 소요되는 것은 안보 목적으로도 타당하다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 자체만 두고 봤을 때도 사실 '너무 쉽게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뭐 여당의 숫자가 적어서 마치 밀리는 것처럼 항상 얘기하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지금 뭐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어떤 이득이 각 의원들한테 생겨서 그거에 표를 지금 던지고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은 큰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부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박노원 원장님 보시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거부권이 아니고 대통령이 가진 제2요구권이죠. 법안이 사실상 이 제2요구권을 마련한 취지는 법안이 집행 불가능하다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다음에 국민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때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으로 제2요구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당론이 아니다. 뭐 확실치 않은 과잉 생산 우려가 있다. 재정 낭비다. 이래 가지고 제2요구권을 하는 거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크게 위반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50만 농민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염원을 이렇게 대통령 거부권 하나로 제2요구권 하나로 이렇게 져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고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과반수가 참석하고 제적용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법안으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거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야당이 강행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부와의 골이 더 깊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마찰을 좀 화합의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옳은 방법은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겠죠. 네. 만약에 별도의 입법으로 이제 맞서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올까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쌀을 비축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쌀을 수매해야 된다던가 이런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그 논이나 이런 부분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특정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거나 이런 방안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따른 수매도 당연히 의무화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고착화되면 사실상 물론 안보의 문제라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마는 그리고 경쟁력도 없어질 것 같고 오히려 정부나 우리 국가의 부담이 일정 부분 항상 의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지 못하고요. 이런 부분들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저 보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지금 법안이 통과된 이 법안 자체가 적절하다고 전 보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거나 또는 보완 입법이 생겨서 이 지금 요번에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한 방에 내가 그린 그림대로 다 맞지 않다고 그래서 거부권을 음. 행사하거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단시한적인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앞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소득 작물이나 대체 작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이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를 이제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 대체 입법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것이 그거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단기적으로 쌀 과잉 생산이라든가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시적으로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안정한 수입이라든가 안정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격리를 보장을 해 주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쌀만 자급이 되지 사실상 곡물 자급률 추이를 보면 17년도에 23.4%에서 20년도에는 20% 그다음에 인제 21년도에는 사실 20%도 안 되는 18.5%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쌀 단작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쌀 농사에서 차츰차츰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정착화해 나가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쌀 시장 자체를 구조조정해 가지고 다른 작물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안전하게 생산을 하고 쌀은 시장 수급에 맞게끔 쪼끔씩 줄여 나가는 이런 방안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네. 네. 국회가 어찌 됐든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으니 이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쪽, 어느 쪽이 좋은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다른 이야기 있었죠. 국회 관련해서 지난해 국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쟁점 크게 두 가지였는데 박철 변호사님 네. 어떻게 지금 나왔나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권한쟁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위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한 게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토론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이 한 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건으로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사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인데요. 이제 검사들의 수사권 자체를 이 법률로 인해서 제한받았으니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론은 어 둘 다 사실상 하나는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왔고 실질적인 토론 절차라든가 표결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배된 바 있다. 침범된 바 있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국회 표결을 거쳐 가지고 내용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효력이 인정돼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주장했던 권한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적격, 당신들은 이런 걸 따져보고 싶은 그런 자격 자체가 안 된다 해서 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과정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은 위배가 됐지만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표결이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었는데 그 과정이 위배가 됐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뒷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부 여당이나 실질적으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생각을 해 보시면 물론 법사위원회 어떤 결의 과정이 총회 결의를 위한 전 절차로서의 과정을 거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국회 총회는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전체 모여서 이 법안 통과할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그런 작은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사실상 검수완박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이 법률안이 통과돼서 지금 수사 체계 자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이 체계에 또 적응을 해온 여러 가지 또 비용도 투자됐고 국민들도 여기 적응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엉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입법부의 최종 의결이 있었단 말이죠. 최종 의결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가 좁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관여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폭행이나 이런 모든 범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부분들이 경찰로 다 넘어갔고요.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물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경찰에 대한 수사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또 우리가 예측하다시피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 기법이나 이런 스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회복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뛰고 있는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기존에 판사나 검사에 대한 평가만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평가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 경찰도 스스로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수사 인력에 대한 보완, 교육, 그리고 실제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전문가들 변호사들을 더 대거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충족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노원 원장님 보시기에는 네.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 현재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저도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결정예를 보면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법률에 대한 토론 심의권,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에서. 근데 토론 심의권에 대해서는 이 침해가 권한쟁의 심판상 침해가 되었다. 하지만 그 결정예를 보면 침해가 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형해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침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팽팽했었습니다. 5대 4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을 인용했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그러면 그 절차상의 위법을 가지고 법률 자체가 그 의결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느냐 했을 때는 또 그 침해가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가 형해화될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의결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해서 이제 법률이 그 결정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자꾸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그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좀 긴 논의를 한 과정에 사실상 법안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아주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인제 다시 뭐 검수원복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시행령에서는 다시 그 제한했던 6가지 범죄를 2가지로 제한했었는데 다시 또 늘리는 오히려 보안 수사까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제 한동훈 장관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정의 취지,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늘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국민들이 참 예상하리만치 지난번과 같이 지난번에 그 권한쟁의 심판했을 때 미대법 날치기 통과했을 때 같이 권한의 침해는 있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쟁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그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면 인용이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권한쟁의가 침해가 되었다고 했을 때 6명의 찬성이 요하는 그런 법률의 무효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그런 예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결과로 인해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을 위시한 이 법무부에서 사실상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을 통한 실질적인 검수 원복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에는 법률 자체가 이제 뭐 제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될 법무부에서 그것을 함부로 형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시행령이 위임 법률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법률 해석을 해서 너무 무한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늘린다 그러면 그 부분도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지금 시행령으로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사실 그 부분 검찰도 할 말이 있는 것이 법의 불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건 도대체 이의 제기는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또는 언제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입법의 분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메꾸는 정도의 형태에서 멈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법률가 출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를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이어서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잘 써먹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불안한 것이 헌재 요번에 공개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동훈 장관이 한 10여 분 정도 변론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 위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서 만약에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것이 합헌 그런 행위 자체가 합헌으로 되게 된다면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만 그 절차만 통과되면 무조건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노멀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사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권한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런 뉴 노멀에 따라서 권리 행사라든가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사실 좀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들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현 정부가 여전히 지금 국민들에게 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강요 아니면은 독단을 보여주고 있는 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한번 할까요? 어제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게 어제 검찰이 오전 11시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 불과 6시간 뒤에 굉장히 빨리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네. 박노원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국회의 그 당무위원회 분위기를 보면 저 원내대표님이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특수부 검사 60명이 투입되고 수사 인원이 200여 명이 넘게 투입되면서 또 압수수색을 330회 이상 이렇게 했던 그러고 난 뒤에는 뭐 뚜렷한 혐의점이 없이 그렇게 438억 그걸로 언론에서 몇 달을 우려먹었는데 정작 공소장에는 438억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보니 뭐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와 같이 일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M&A 자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것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이 터무니없는 그런 저작 수사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당무위원들도 이미 의견 일치를 보고 하루빨리 당의 단합이라든지 앞으로 민심을 위한 당무를 펼치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 입장에서 느낀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 과정 안에서의 잡음이 없었어야 되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해철 의원이 "아니다. 나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부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너무 위험한 도박을 걸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든 않든 간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수순으로 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국회에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뭐 표는 이탈표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런 와중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대표권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결론도 못 내려주는 정당이라 그러면 그런 정당은 참 묘한 정당이죠. 뭐 애매한 정당이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도 뭔가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저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그 검찰 출신들에 의한 지금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그 정권에서 모든 것을 걸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요, 드라이브를. 뭐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막아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169 명의 면면을 봤을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뭔가 단합된 모습을 합쳐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저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정말 마지막 도전을 해 보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한 번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이재명 네. 정치 탄압이 명백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428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막 왔었는데 정작 기소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흘린 이야기가 끝나는구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불법 정치 자금 관련해서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네. 이분들까지도 같이 정치 탄압이다. 당직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맞습니다. 조금씩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모양이 너무 사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분리해서 의결할 수도 없었겠죠. 그럼 뭐 대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뭐 그러면은 그만두라고 하나요? 그럴 수 없었겠죠. 이런 모양들이 자꾸 될수록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철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물론 지금 상황이 다른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답을 그럼 내놓을 수 있냐? 저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여당이 실정을 하고 있음에도 야당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동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 여부보다는 정치 탄압의 의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 놨습니다. 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실까 싶어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재명 당대표의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인제 같이 뭐 '한 식구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부 의견을 들어보니 사실상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나 이미 몇 년 전에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내있다가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인제 유럽 의회에서 보면 탄압의 징후라는 이런, 그러니까 권력자로부터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불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심지어는 유럽의 헝가리나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압수수색이나 기소에 대해서까지도 국회 의결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탄압의 징후에 6가지의 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수사를 질질 끈다든지 명백히 상대방이라고 본 사람들이 본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수진 의원이나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에요. 대신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죠. 근데 공소시효 하루 놔두고 일부러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정치 탄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전혀 이견이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너네 식구들 그냥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사안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뭐 결정을 해야 된다. 언젠가는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지 퇴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심이 왜 민주당을 버렸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실정을 하고 있죠. 외교든 물가든 이런 걸 다 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하는 거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연 어쨌느냐. 너네들한테
여당과 180석 헌법 개헌만 빼고 모든 권한을 주지 않았나. 하지만 그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개파 간의 알력으로 인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권력을 줘도 못하는, 그래서 신뢰 자체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민심을 잘 살펴보면 민주당이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합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고 지금까지 독보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서 1위고 거의 77.77%의 당원의 지지를 해서 당대표가 됐고, 다시 당대표를 유지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그 당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86%가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다수의 의견이 있는데 자꾸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로 몰아가고 그 당대표에 대한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말은 당대표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공천이다. 나한테 공천이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일례로 단합이 안 돼서 그 민심이 돌아선다. 이가 뭐냐면 이번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표가 38표나 됐습니다. 38표가 더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날 반대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지지도는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단합이 돼서 너네들이 민주당의 위기를 같이 이겨나가라, 이런 의미지, 그 내에서 분열이 되고 서로 끌어내리고 공천권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 자리 유지를 하는 그런 민주당은 바라지 않는다. 네. 이것이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만에 기소를 한 건데 일단 이 대표 기소 어떻게 보셨나요?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니까요. 네. 이제 법원에서 기소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이제 다퉈봐야죠. 뭐. 이 대표도 뭐 답정 기소다, 뭐 답 정해놓고 기소한 거다 하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이 가고 법원의 시간이 왔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갈 거고요. 저는 네. 이제 검찰이 무리한 기소 내지는 무리한 수사,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네.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게 아예 검찰이 수사거리나 기소거리가 전혀 안 되는데 네.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또 이렇게 보는 국민이 또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억울한 점은 있겠지만 재판 네. 과정에서 성실하게 뭐 사실을 밝혀서 뭐 억울한 게 있으면은 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네. 뭐 그런 사법적인 성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억울한 점이 있지만 완전히 억울하진 않다. 그 간격이랑 차이는 뭐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개 검찰이 기소할 때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없는 건 기소를 못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독재 정권 때 네.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이게 사실이고 근거가 있는 거냐? 네. 이거 모르죠. 그거는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거일 뿐이지 네.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봐야 돼 그거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안고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 428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랑 알맹이. 예, 네. 아니고 알맹이. 아 죄송합니다. 알맹이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김용 부원장이 8억 뭐 몇천만 원 받아다 썼다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 배임이든 뭐든 해주는 이유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그래서 될까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네. 저는 뭐 기소가 성립되거나 유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 배임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배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임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해서 김만배 등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혜택을 준 거죠. 그렇게 하려는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로 처음에 검찰이 들었던 게 끝나고 나면 428억 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 몰아준 거다. 임무에 위배해서. 그렇죠. 저는 뭐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각 주장에 대한 네. 사실관계 다툼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이거는 뭐 사실관계 다툼이라기보다는 뭐 사실관계는 뭐 정해졌는데 이제 어떤 법리, 뭐 어떤 논리를 갖고 싸우느냐 법정에서 그렇게 될 것 같고 당무위가 어제 오후 5시 소집이 됐는데 당원 80조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은 당직 직무 정지 이거를 이 대표한테 적용하지 않기로 뭐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뭐 민주적인 정당에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엔 결정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논의를 안 한 거죠. 어떤 결정이 만장일치로 특히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민심이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논쟁이 되는 뭐 이런 거를 우리 당이 만장일치로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입니다. 비록 제가 이제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다수가 이거 가지고 직무정지 시키는 거는 좀 부당하다, 무리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절차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절차요? 이게 답정로 기소라고 지금 우리가 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답정로 기소에 답정로 당무회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현명한 거냐. 자, 기소가 이루어진 날 한 네. 대여섯 시간 만에 당무회의를 보통 네. 이렇게 대여섯 시간 만에 소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3, 4일 전에. 왜냐하면 당무회의라는 게 각 상임위원장들 그다음에 각 시도지사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당무위원들이 바쁜 사람들이 모이려면 적어도 3, 4일 정도는 네. 시간 여유를 두고 회의 고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네. 의견도 모아보고 자기 개인 의견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그리고 당무의 결정도 권위가 생기잖아요. 네. 신뢰가 생길 거고. 그런데 이걸 급하게 당일날 그냥 서류로 문서로 아마 팩스로 받았겠죠. 네. 팩스로 동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졸속 당무회의, 답정로 당무회의 네. 결론을 내는 게 저는 이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주의에서 네. 보통 민주주의를 우리가 힘이 있다 또는 그게 권위가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 결론 때문이 아니에요. 그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거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근데 결론이 났어요. 근데 왜 승복을 하죠? 나랑 생각이 다른데? 이 절차의 민주성 때문에 승복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민주적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 결론이 나랑 생각이 달라도 네. 승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 운영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절차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통보는 했고 그리고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니까는 급박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왜 수도. 급박하죠? 어쨌든 기소가 됐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하루 안에 안 되면 가처분 신청 들어오나요? 네. 이거는 민심을 상대하는 겁니다. 정치행위예요, 우리는. 이거 사법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정치행위를 네.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합의해서 가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해야죠. 아, 저거 기소도 보니까 저 윤석열 검찰이 답정해놓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도 저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 정당 하는구나. 답 정해놓고 하는구나. 이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마음 떠난 국민들이 마음 기댈 때가 있습니까? 민주당 믿고 민주당이라도 저렇게 살아있으니까 민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민주당 믿고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 그 답답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요. 의혹이. 이거를 깨기 위해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만약에 당대표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당대표를 안 나왔어야 돼요. 네. 근데 나와서 하겠다면 내가 당대표 권한 가지고 내 개인적인 사법 문제를 방어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결단을 보여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 방탄정당의 음. 이런 오명 또는 이런 오해, 이런 의혹 이런 걸 벗어나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너무 저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당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안 좋은 길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 얘기 뭐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국회의원 정수 300명 뭐 동결을 전제로 해서 한 3가지 안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하나 있고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렇게 3개인데 쭉 읽기를 읽었는데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데 좀 아주 간략하게 이게 어떤 것들인지 좀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선거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명 뽑는 선거법이 있고 네. 여러 명 뽑는 선거법이 있어요. 네. 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명 뽑는 선거법은 네. 일단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가 좀 판단이 분명하죠. 네. 근데 1등을 뽑게 되면 전국을 다 1등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똑똑한 사람, 경력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만 됩니다. 근데 국회가 엘리트하고 똑똑한 사람 모인 데인가요? 국민들 대표해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 중에 똑똑한 사람만 있고 엘리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국회의 기능, 네. 국민을 닮아야 되고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1등 똑똑한 놈만 모아놨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딱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뽑을 때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데 뽑아놓고는 야 저거 엘리트다, 지들 마음대로 한다, 특권층이다 이렇게 불신을 하게 돼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약간 그래서 역설. 유럽에서는 그렇다면 여러 명을 뽑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이런 주장과 이해관계가 대변되는데 더 낫다. 그래서 유럽의 의회는 다 여러 명 뽑는 의회로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 저 2차 대전 끝나고 혼합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은 한 명씩 뽑는 선거제도, 반은 여러 명 뽑는 선거제도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독일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복잡한데 그러니까 의원님이 선호하는 거는 이른바 독일식 정당 명부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독일처럼 예. 소선거구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도 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가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의원들의 중론이에요. 한 명 뽑는 선거도 하면서 여러 명 뽑는 선거도 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을 네.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자. 이 방향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당장 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부터 그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합의가 되면 내년 총선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지역구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령 뭐 호남 같은 경우는 뭐 뭉뚱거려서 호남에서 몇 명 뽑기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역구가 바뀌기도 하겠죠. 현역 의원들 반발이 만발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최소화해야 돼요. 가능한 한 네. 변화를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들이나 네. 일반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 무리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부담이 덜한 제도로 가되 개혁적인 제도가 뭐겠냐? 이 교집합, 네. 이 교집합을 잘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 국회 이 정개특위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논의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무부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윤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 그 바이든 날리면 뭐 이거 관련해서 MBC에 대한 뭐 여러 조치 뭐 명예훼손 뭐 고소라든지 뭐 탑승기 전용기 탑승 불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자유 침해다 그러면서 이게 바이오런스 앤 허래스먼트라고 되는데 폭력과 괴롭힘 뭐 이런 소제목을 달아서 했는데 지금 뭐 그 소제목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게 등장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욕 먹어도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 답답한 노릇이죠. 그 논쟁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무능하기도 하고 또는 좀 저렇게 판단을 저렇게 할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이게 논쟁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네. 아니 좀 비판적인 기사 쓴다고 비행기 안 태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네. 미국 국무성뿐만이 아니고 국제 언론 단체 국제적으로 이건
비판거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실은 그 바이든으로 한 게 아니라 날리면으로 했다고 그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국무부 그 인권 논쟁 그걸 예.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쓴 보고서 원문을 보면 뭐 프레지던트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했다 이렇게는 그 표현이 있는데 아니 누구나 들어보면 예. 아 그건 미국 의회를 얘기했다 바이든이다 네. 다 그렇게 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저 대통령실만 네. 그냥 뭐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아 임금님 옷이 멋있습니다. 그런다고 멋있어집니까 그게? 이게 혹시 미국 국무부가 당시에는 뭐 우리 한미 동맹에는 지장 없다,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약간 뒤끝 같은 거를 뭐 보여준 아니, 건 한미 아니에요? 동맹에야 지장이 있겠어요. 뭐 그거 네. 가지고 한미 동맹이 뭐가 말실수한 거죠. 그러나 네. 그거를 좋게 보지는 않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이 이슈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막 고집 부리고 이거를 뭐 네. 내가 잘했다 나는 나 잘못 없다 이렇게 끌고 가봐야 계속 얻어맞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끝날 거를 또 국제적인 논쟁으로까지 끌고 갔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실은 그 아까 언급한 폭력과 괴롭힘 이런 소제목이 없어지고 뭐 일부 수정이 있었다 그래서 부정확한 거를 반증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무부가 잘못 쓴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주장 내용이 바뀌지 네. 않았는데 뭘 부정확한 걸 반증을 합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만드는 식으로 그 대통령실이라는 자리가요. 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당당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도 권위로 신뢰로 설득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해가지고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 동창회 회장도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 자리를 이렇게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말장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말장난이지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좀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